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1시 5분입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송입니다. 우물정 9730 샵 9730번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시사본부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방송 모습 만나실 수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도 달아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2부에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정치화투 시간이 마련됩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두 분을 만났습니다만 국감 때문에 오랜만에 저희가 모습을 좀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국회 계절은 가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국회 꽃이다 국감이 이런 얘기들 많이들 전하곤 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문제 때문이었는지 이번 국감은 그렇게 크게 주목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다양한 활동들 펼치셨고 아마 내일 여가부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국회 운영위 정도 국감만 남은 상황인 것 같은데 두 분의 국감 자평 또 소회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네, 아무래도 이번 국감은 조국 장관 거취 문제 등 때문에 네. 온통 관심이 그쪽에 몰려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이제 연설도 하고 그때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학생이 네네. 상당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건데 정치인들이 좀 잘해라 이런 요구를 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상임위가 산자위라 주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일종의 산업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빨리 이산화탄소를 줄일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나름 의미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백승주 의원께서는 국방위 또 맡고 계시는데.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위도 뭐 열심히들 의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 활동 내용이 국민에게 잘 알려질 수 없는 언론 환경 전부 조국 기승전결 조국이어서 언론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국감을 준비한 보좌관들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번 국방위에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어요. 성은 함씨고 이름은 박도입니다. 한박도. 한박도. 예. 한박도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고 그와 관련된 우리 그 안보 실정 부분들을 우리 야당 의원들은 많이 지적하려고 했고 또 네. 여당에서는 안보 태세가 잘 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뭐 국방위원들보다는 한박도가 아주 유명해졌고 한박도에 대해서 해군 해병대 사령관이 네네. 거기에 대한 군사적 대비 초토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부분이 매스컴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 그랬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 쪽에서 좀 발끈하는 그런 보도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취임 후 4번째 시정연설이었고 조국 전 장관 정국 이후의 첫 국회 방문이었는데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시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가겠다는 국정운영연설이었는데 야당 입장에 봤을 때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이 경제에 대한 인식이 야당의 인식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죠. 그리고 이 재정을 마중물로 해서 혁신 경제를 일으키겠다 했는데 그 재정 부분에서 이제 초수퍼 예산 내년에 513조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수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세수 환경이 451조인데 빚을 내서 62조라는 빚을 내서 수퍼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바로 시행연설이 끝난 후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당 지도부 당의 어떤 소속 국회의원들이 매우 실망스럽다. 또 국민에게 정책이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진정 어린 사과가 없었다. 이렇게 의원들이 모아졌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 때 그렇게 중요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그 513조 예산 중에서 병사 월급을 33% 올리겠다.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강조했어요. PPT 함의를 띄워놓고.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서 이 병사 월급 올리는 거 반대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병사 월급을 꼭 선거 있는 해만 올려요. 18년에 올리고 20년에 올리고 22년에 올리고 이 부분을 제가 국방위에서 그렇게 지적했는데 올해는 제로입니다. 한 푼도 안 올리고 내년에는 33%또 올립니다. 53만 원 정도 올리까지 이러는데 병사 월급 올리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병사 월급 올리는 것을 선거 있는 해만 올리는 이 파퓰리즘적 성격이 강한 이 부분을 그 아까운 시정연설 몇 분의 시간에다가 크게 하는 것을 보고 야, 저건 좀 너무하다. 저건 대통령이 소개할 내용, 그것도 튼튼한 국방을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위원으로서 그렇게 많은 지적과 비판을 했는데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니까 좀 저도 실망을 크게 한 시정연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망님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예, 뭐 야당 의원들은 의뢰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지금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렵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IMF 권고도 있었는데 일종의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확장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한 가지 큰 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정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교육에서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고 채용 비리나 탈세나 병역이나 직장 내 차별 등과 같은 이제 국민의 삶 속에 남아 있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 이게 메시지였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제 대학 입시에 그동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학종이라고 하죠. 그게 대략 한 8대2, 7대3으로 비중이 높았잖아요. 이것을 일종의 정시 비율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교육에서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겠다. 이게 이번 시정연설에 매우 의미 있는 연설의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제 재정을 확대할 거냐 긴축할 거냐는 것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경기가 너무 활성화돼 있을 때는 긴축 재정을 하는 거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확장 재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또 IMF 등과 같은 세계기구의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번 시정연설에 담았다. 매우 의미 있고 시적절한 시정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평을 들어봤고 이번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계획이라든가 설명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513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 심사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원래 그 법적으로 정한 시한까지 예산안을 뭐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들 내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법적으로 12월 2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2일. 네. 집권 여당이 이제 국회법 선진화법에 따라 가지고 예. 국회에서 합의를 못할 경우에는 정부안이 이렇게 그대로 상정돼서 통과되도록 때문에 그것이 집권 여당의 이제 큰 무기가 되었어요. 느긋해요. 네네. 그 야당이 협조를 별로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예산 문제 나라 살림살이를 사는데 내년에 빚을 62조를 냅니다. 네. 채권을 62조를 내면은 이것이 결국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들이죠. 정치를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정치,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내는 그런 예산 운용 이런 것이 필요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 당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달 5일 6일까지 속도를 내서 네. 이 불효불급한 예산, 특히 내년 총선용 예산, 거주기 예산, 또 남북 관계의 속도에 맞지 않게 북한을 지원하는 예산 이런 부분을 걷어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예산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는 작업을 그 예산 심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도 잘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네, 과감한 삭감 정도로 이해를 하면 과감한 될까요? 조정이라고 해야죠. 뭐 좋은 예산을 삭감할 필요 있겠습니까? 예. 총선용 퍼주기에 대해서는 총선용 퍼주기, 북한 퍼주기 뭐 이런 예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빚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줄이려고 합니다. 수포 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네. 뭐 당연히 미래 세대의 부담을 이제 늘리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네. 다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느냐에 대한 이제 뭐랄까 국제 사회나 혹은 이제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 지금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10% 정도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내년에 이제 소위 확장 재정을 하더라도 40%가 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는 가장 이제 재정 건전성이 뛰어난 나라죠.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이제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채 규모를 대략 한 28조 정도를 또 줄였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커져 있고 그것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도 매우 이제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마중물을 붓고 그 마중물이 이제 일종의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넣는 데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런 재정 정책을 쓰는 게 일종의 뭐랄까요? 뭐 경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재정학자나 경제학자들이 다 이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IMF가 우리나라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런 기회에 확장 재정을 펴라고 권고하기도 했거든요. 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되 우리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일 거냐 이런 거는 이제 국회의 임무이기도 하니까 꼼꼼히 살펴서 혹시 불효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그건 뭐 덜어낼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여당 쪽에서는 그 시정연설을 통해서 수십 차례 박수를 보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당 쪽에서는 그 손으로 반대 표시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아니면 검찰개혁 관련해서의 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좀 표하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번에 그 공수처 통과 같은 것을 이제 국회에 호소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승주 의원께서 하신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오늘 국민이 다른 목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일부 의원들이 뭐 실천을 해라 다른 말 실천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를 이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이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당이 거기 당의 명운을 걸고 나라의 명운을 걸고 반대하는 입장이 뭐 완전히 드러나 있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맹시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하필 국회 시정연설 와서 그 법안은 우리 국회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국회에다가 거의 뭐 강요하다시피 뭐 물론 당부고 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 얘기만 듣는 거죠. 민주당하고 그 이야기만 우리 당이 들으니까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제 그 좀 지나치지 않느냐 표시로 네. 뭐 가입표를 한 부분들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수처에 대해서 제1야당과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통계 여론 지수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대통령이 국회와서까지 국회에다가 강요하는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네, 대통령도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공수처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검찰 같은 이 일종의 권력 기관이 기소와 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정작 검찰 내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관대하거나 혹은 수사를 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기소를 하지 않거나 뭐 이런 전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느냐, 네. 그런 견제기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엄정한 기구가 있었더라면 네. 박근혜 최신실과 같은 국정농단 사건도 없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 시절에 이해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하자고 했고, 그리고 지금 뭐 김성태 의원이나 심재철 의원 그리고 이재호 의원 같은 분들도 2012년에 공수처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의원님들이 다 이 법안에 그 취지에 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건데요. 오히려 왜 그런지 그걸 저희가 잘 의아해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 사실관계를 하나 좀 바로 잡아야 되겠는지, 여기에 시정에서 끝날 의원총회를 했어요. 예. 당뇨 출신 국회의 이제 정책의장 정윤기 정책의장이 전한 전언에 따르면은 이해찬 한국당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겸 대표가 전화를 했대요. 내가 98년에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98년에 이해창 대표가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다. 이 주장 참 나쁜 주장이 잘못됐다. 네. 이해창 네. 전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 이해찬 민주당 그래서 대표가 그 있고 이야기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저 발음이 좀 괜찮습니다. 예. 그 이해창 대표가 항의성 그걸 우리 당에다 전달해 왔다는 말씀드려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해찬 현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에 대한 얘기한 걸 제가 두 가지를 소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총리 후보 시절에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도 이름은 공수처와 비슷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관련해서 예. 이해찬 대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정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권의 이관화 적절치 않다. 이게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찬 대표, 현 민주당 대표가 한 이야기예요. 그 앞에도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 건강이 어떤지 몰라도 이거 거꾸로 이야기예요. 이해창 대표 안 한 이야기는 했다 그러고 본인이 공수처에 반대한 이야기는 다 기록으로 활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분이나 이런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공수처에서 반대한 이게 2004년 6월 10일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비리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주 당연하지만 그 방식이 아주 합리적인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개인적으로 기소권, 공소권이 이원화, 다운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공수처 법안은 완전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어떤 정치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늘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이게 바뀔 수 있죠, 시장이. 그러나 이번에 이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우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런 청문회 때 주장이 왜 바뀌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이해찬 우리 당 대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취지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문회입니다. 총리 청문회. 거두절미하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공수처가 무슨 정권 연장법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 공수처에 대한 설치 주장은 저희 당이 야당 때부터 쭉 주장해왔던 거의 일관된 주장이었거든요. 그 야당이 집권한 상태도 아닌데 집권을 전제로 해서 정권 연장의 도구로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야당인 분들도 이 공수처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들이 실제로 많고요. 말씀하신 이회찬 총재가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한번 잘 살펴서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건 그 위원들의 구성이 중요한데요. 네. 전체 7명 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고 5분의 4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무슨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천할 수 없도록 소위 견제와 중립적 장치를 다 만들어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이 일종의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주로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고위 이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 기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종의 정권 연장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반대 논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소위 검찰 개혁 일종의 하나의 상호 견제 기구를 두게 되면 훨씬 더 윗물이 깨끗해지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저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지금 공이 넘어가 있고 그쪽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걸 좀 뒤에서 다뤄볼까 했는데 이왕 두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김에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 이 공수처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권도 다뤄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을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우리 군 당국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미사일 사격 훈련 정례화와 무기 도입 계획 등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YG 어니스토어를 몰수해도 좋다는 미국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정부가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 사회 구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약 24%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오전에는 일부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탁했는데 오후 들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농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이 보통에서 좋음 단계의 먼지 농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 일부 지역만 나쁨 수준에 머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밤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광주 23도, 대구와 제주 22도 등으로 어제만큼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6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도로 정체는 주춤해졌지만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만큼 여의도 일대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잠원 부근에서도 역시 사고가 있었지만 처리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한남대교 남단부터 정체 남아 있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동곤지암 부근의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사이로는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비봉 부근에서는 전 시간에 서 있던 고장난 차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후로 서평택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부근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 바로 지글지글 한우 익는 소리. 시작하기 무섭게 콸콸콸 배어나오는 진정한 육즙통.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무슨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짜뉴스한 건 인정한 거죠. 뭐가 가짜뉴스? 거짓말을 두 분 뭘 거짓말해요? 아찔하다 아찔해.
다양한 이슈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한리필 토크 배틀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슈 맛집은 많지만 역시 최고는 원조 맛집. 여기가 원조예요. 오태훈의 시사본부 평일 낮 12시 20분에 만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화요일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공수처 관련된 말씀들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청취자들께서 여러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579님, 공수처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논의해서 제도를 잘 만들면 됩니다. 4585님, 공수처 설치에는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8540님, 공수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이 많다면 공수처장을 내년 총선에서 같이 투표로 선출하는 건 어떨까요? 당적이 없는 사람으로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김성환 의원님, 네. 지금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여야 4당끼리 지금 공수처 처리를 먼저 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건가요?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민주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달에 이제 패스트트랙의 소위 사법개혁안, 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이 같이 이 상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10월 29일이면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선거법 관련은 11월 27일이 되어야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돼서 약 한 달간의 격차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간 국회가 놀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기왕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면 그것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네. 다른 당에게 의견을 물어본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 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한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좀 개혁해야 되는 요구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공수처 관련돼서는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뭐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에 두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대통령 직할기관 하나 만듭니다. 네. 이 직할기관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이 되죠. 추천을 받아 국회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굴 수사하느냐?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군급 이상 군인 이를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네. 그 판사, 검사, 국회의원 높은 사람 수사한다 하니까 국민들이 환호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내용을 뜯어보면 지금도 다 수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검찰이 갖고 이제 하고 있는 이것을 그 권한을 뺏어서 누굴 주는 겁니까? 검찰의 힘을 빼서 대통령한테 힘을 더 하나 보태주는 겁니다. 우리 정치 환경에서 지금 황제영 대통령제 이것 때문에 더 문제인데 대통령이 다시 칼자루 하나 쥐어주는 거예요. 공수처는 더 대통령의 권한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선의로 해석을 하면 뭐 판검사 높은 사람들 수사한다니까 박수 칠 일인지 몰라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네. 이제 레임덕 방지법이 되는 거예요. 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기가 임명한 권력을 통해서 쭉 그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쥐게 되면은 판사, 검사 수사들이 바람도 불기 전에 눕습니다. 네. 바람도 장군들이 바람도 불기 전에 다 엎드려 뻗치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권력 균형이 안 맞다. 네. 그래서 공수처가 잘못하면 레임덕 방지법이 되고 대통령에게 칼자루를 하나 더 쥐어주는 법이 되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경찰 사법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 집단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높은 사람 수사해서 잘못한 사람 처벌한다는데 뭐가 나쁘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검찰에게 칼자루를 하나 줘서 편가르기를 해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은 수사를 소홀히 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또 압박할 수 있는 대통령의 칼을 하나 더 쥐어주는 법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헌정
질서 또 헌법 정신 지키기 위해서는 맞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우리 당이 갖고 있습니다. 이 검찰 권력 힘을 빼서 국민에게 준다는데 국민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갖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제1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네, 실제로 이 공수처는 그 설치에 대략 뭐 적게는 한 60%에서 많게는 80%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찬성의 취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수많은 고위급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처벌은 김학의 차관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위 고위직 검찰들이 꽤 갔다는 거거든요. 그게 다 덮였어요. 다 덮였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왜 그걸 덮냐.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가까운 식구들은 다 그 비리를 덮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일종의 이 선택적으로 수사해서 딱 그 하나만 뭐 잡아낸다든지 이렇게 해왔던 거죠. 네. 이렇게 이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이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다른 나라는 그게 다 분리되어 있거나 혹은 우리처럼 공수처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있으면서 그 선택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갖자고 하는 거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수처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추천 과정에서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사람이 임명될 것을 우려해서 알겠습니다. 야당 추천과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그 절차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필요하고 또 국민 다수가 저는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검찰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의 무리수다라는 여론도 있고 뭐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여론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두 분께서는 이번 검찰의 결정 청구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정경심 교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몰라도 되는 구속영장 전담 판사 예. 제도 또 명재근 판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분이 맡으면 또 어떤 결정을 내릴까. 네. 명재근 판사가 일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동생 그 교사 채용 관련해서 돈을 받았죠. 본인도 인적 있고 그래서 돈을 준 사람 구속하고 돈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을 구속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흥분했는데 그때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이제 판사가 명재근 판사예요. 관심이 네. 많은데 물론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이 이제 영장 전담 판사 누군지 모르지만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네. 그냥 송경호 판사로 전담 판사에게 예. 제가 저보다 늦었네요. 판사의 판단에 맡기고요. 뭐 11개의 범죄, 자녀 입시 비리 5개, 증거 인멸 2개, 사모펀드 4개 검찰이 제기한 그거죠. 아직 뭐 판결을 받아봐야 되지만 11개의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했는데 뭐 건강 문제도 있고 한데 저는 이것의 원칙이 딱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보다가 네. 더dom하고 덜dom하고 이분이라 해서 특별하게 불이익도 주지 말고 이분에게도 특별한 혜택도 주지 않고 네. 그 지금까지 사원 경륜으로 영장 전담 판사가 지혜롭게 판단을 특별 대우도 특별 불이익도 주지 말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 사회는 굉장히 큰 또 파란이 일 것 같습니다만 그런 평상심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김성환 의원님. 예. 검찰이 이제 정경심 교수를 11가지 혐의를 걸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다니까요. 내일 이제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텐데 애초부터 좀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이제 저희들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문회를 앞두고 뭐 거의 한 70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일반 형사부가 해야 될 일을 특수부가 동원돼서 하고
또 청문회 당일날 일종의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예. 또 무리하게 이 자택 압수수색을 했던 전 과정이 일종의 이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일종의 검찰이 정치 개입 성격이 강한데 그것을 이제 뭐랄까요 이제 덮기 위한 방법으로 일종의 거의 뭐랄까요 무리하게 기소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이 사건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사모펀드 건이고 하나는 동양대 표창장 건인데 사모펀드 건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건 정경심이 사기를 당했으면 당했지 뭐 혐의를 둘 일이 아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이고 동양대 표창장 것도 이제 다툼이 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혹시 죄가 되더라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해당되는 사안이지 이게 무슨 구속을 다툴 일은 아니다라는 게 대개의 판단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게 법원에서 상식과 합리의 선에서 아마 판단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잠시만 예. 오늘 오전에 보니까 대부분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제가 백승주 의원과 그 김성환 의원 두 분께 각기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영장이 그 발부가 되고 구속된다고 하면 이 수사가 조국 전 장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실지 궁금하거든요. 발부된다 그러면은 백승주 의원께서는 어떤 파장들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서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와 조국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하고 연결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은 네. 저는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 의혹뿐만 아니라 네. 또 건강 문제하고 고려해서 이제 판단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게 있고 또 수사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어떤 피의자로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조사하는 거지. 네. 국민 정서적으로 보면은 구속되면은 곧 소환될 거고 구속 안 되면 소환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지금까지 그 가족들 수사를 하면서 하는데 아마 소환하면 상당히 전 장관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단단한 증거를 갖고 소환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좀 구분해서 생각을 냉철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 영장 발부와 관계없이 그 혐의 사실이 확인되고 꼭 해야 된다면은 뭐 검찰이 수사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은 빨라지고 늦어지고 있지만은 그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정 교수에 대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 그러면 이건 또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때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줬잖아요. 뭐 이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그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든다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이제 법안을 확정한다든지 이런 검찰 개혁안에 훨씬 탄력이 붙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이번에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 또 정경심 교수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나쁜 관행과 또 뭐 그 검찰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또 기득권 지키기 이런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되고요. 본질적인 이유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이 너무 조심성스럽이 살았다. 일반 국민의 기준에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비리를 그 이때까지 사회 관행적으로 일반인이 했을 때 벌금형에 처할 거다 이렇게 아주 약한 범죄로 보지만 그 입시 경기에 탈락한 수많은 청년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분노를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조심성 없게 살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은 거지. 우리나라 검찰이 자기 수사권,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 수사한 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요일 정치와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